뇌는 치료받지 않으면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지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신과는 철학적으로는 뇌를 다루는 과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료 속도가 두세 배는 빨라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가 뇌가 더 나빠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그 효과 때문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뇌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랜드마스터북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 나혜인 저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는 정신과 의사이자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을 쓴 그리고 유튜브 혜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정신과라는 게 완전 남의 일처럼만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도 많아지고 정신과에 대한 궁금함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 체감하시나요? 네, 정말 정신과를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삶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예전만큼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가벼운 문제로도 정신과를 미리미리 찾아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만큼 사실 미지의 영역이어서 저희가 많이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이 대화 통해서 이 정신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잘 파헤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서 좀 흥미로운 문장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저부터 한번 첫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한 기분이 변함없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울을 좀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상적으로도 우울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우울한 기분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확인을 해요. 이때 이 기분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분이라는 건, 오늘 기분이 좋았어, 어제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기분은 이렇게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마음의 상태는 정동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기분은 조금 더 배경적이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비유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정동은 날씨이고요. 기분은 계절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고 치면 오늘처럼 정말 꽁꽁 얼듯이 너무 추운 날도 있고 해가 좀 쨍쨍한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도 겨울이라는 계절은 해가 짧고 날이 춥고 건조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기분이 쭉 유지되는 것이 이제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딱히 우울하지는 않은데요. 우울한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한 기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살펴볼 만한 증상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되게 즐거워하던 것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흥미가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면이 바뀌기도 하고요. 식욕의 변화도 있는데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죄책감 또는 무가치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의 소개는 듣고 싶어요. 일단 현대 정신의학에선 모든 정신질환들을 세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보거든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이유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고, 세 번째는 심리인지적인 이유예요. 일단 생물학적인 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뇌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좀 불균형하거나 특히 좀 기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그런 분들이 우울증을 잘 겪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상태를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뀐다거나 밥을 제때 안 챙겨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뇌의 불안정성이 더 커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런 너무나도 빠른 변화 때문에 겪는 혼란스러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 20대가 우울증의 비율이 진짜 높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런 요인 때문에 이거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병원에 빨리 오셔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울증도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질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실수록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가장 추천드리는 건 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때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시간도 웬만하면 좀 정해서 규칙적으로 지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뇌라는 이 기관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울에 빠진 분들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관계를 절대로 끊어내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립이 될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의 마음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느슨하더라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치료 회복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고르신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제가 고른 문장은 책 28페이지에 있는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뇌가 망가질 수 있다. 즉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제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치료의 신속성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뇌는 치료받지 않으면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지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신과는 철학적으로는 뇌를 다루는 과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료 속도가 2~3배는 빨라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뇌가 더 나빠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그 효과 때문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뇌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뇌가 망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뇌가 망가진다는 것은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거대한 신경 덩어리예요. 뇌의 여러 가지 신경 회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회로가 쓰면 쓸수록 빠르고 튼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확 작동하는 그런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에 오랫동안 있었던 뇌는 기본 상태를 우울로 느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한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형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듣고 나니까 불안해지는 게, 다른 데는 뭐 부러지면 붓기라도 하지 뇌는 망가지면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자극을 주고 노력을 하면 회복을 해주는 게 뇌라서요. 약이라는 물도 도구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뇌파를 이용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뇌가 사실 많이 변형이 돼버리면 전처럼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치료를 받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내가 인지한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고, 그때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중독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난을 멈추고 회피하기 위해
중독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자. 당신은 생각보다 중독의 대상 자체를 사랑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내가 중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그널 이런 게 있을까요? 중독에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중독자분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도의 시그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내가 좀 줄여볼까? 아니면 끊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끊거나 줄일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냥 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꾸 지각을 한다거나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거나 하는 식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중독 행동을 하느라 내 정말 소중한 거에 더 이상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마지막은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느끼신다. 중독의 가능성이 있어요. 나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든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중독일 수 있겠다라는 걸 용기를 내서 한번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중독도 너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술, 마약 이 정도였는데 요즘엔 게임, 쇼핑, 뭐 사람에 대한 중독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중독을 옛날에는 정말 알코올 중독만 봤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행동도 중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좀 분비하게 하는 행동들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문장인데, 당신은 생각보다 중독의 대상 자체를 사랑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사랑의 감정으로 보통은 시작하는 것 같긴 해서 이게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데 빠져 있다는 얘기인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중독이 무서운 건 처음엔 즐거움이라는 굉장히 가볍고 나에게 유익하기도 한 감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술 자체를 엄청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쇼핑하는 물건을 너무 좋아해서 쇼핑 중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만약에 술을 너무 좋아하면 그 술 자체를 마시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지금 당장 취하고 싶어서 마신다기보다는 음미하고 즐겨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술을 먹든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대상보다는 나를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파민을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인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게 끝까지 내가 위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도파민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래서 중독 행동을 하더라도 처음처럼 즐겁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금단 또는 내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점점 나에게서 통제력을 어떻게 보면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중독도 질환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중독은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행동에 계속 빠져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가?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정말 솔직하게 던지고 솔직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대체 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이 중독이 빠지면 내 삶에 빈 시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이 심심하다고 다시 중독 행동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건강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창작 활동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독이 빠져있는 빈 시간을 건강하게 채우시는 대체 행동을 개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지지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도 포함되고요. 약도 포함되고 또는 나랑 같은 중독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위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지체계를 잘 구축을 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비난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자분들이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서 중독 행동을 엄청 갈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난을 좀 멈춰주시고요.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환경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에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도움을 받을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지만 굳이 가장 힘든 길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버티는데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예요. 저는 정말로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픔의 경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크게 아파서 상실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깨달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치료를 받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고통을 그냥 참아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유난히 정신과 질환은 내가 아픈 상태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티가 안 나니.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을 먹지 않는다고 환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냥 의지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가능성도 인생에서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신의학을 비롯한 현대의학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임상 경험을 쌓으시면서 의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과학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삶의 질을 누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가 너무 무섭다고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치 혼자 과거에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길을 닦아 놓았는데 가시밭길을 혼자 헤쳐나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힘든 우회로를 가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땐 도움을 받아주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땐 치료를 받아주시고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을 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약간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약간 막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몇 가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긴 한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좋아진다. 정신과를 다니면 취업이나 이런 거에 안 좋다. 이런 편견들 있잖아요. 대략 설명해 주시는 건 부탁드릴게요. 네. 또 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좋아진다.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뇌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런 아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졸린 약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 약은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이 심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2세대 이후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었고요. 또 내가 이런 약을 먹고 부작용이 느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얼마든지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치료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해서 악화돼서 퇴사하시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안정된 상태로 취업을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훨씬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쌀 것 같다. 이건 어떠세요? 전체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진료 중에서 정신과가 가장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네. 정신과 진료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네. 경우에 따라 당신도 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보호자 자신의 정신건강 관리하기 파트에 있는 문장인데요. 환자분들이라든지 정신과에 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그룹이 보호자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본인을 뒷전으로 두고
생활을 하세요. 내가 지금 좀 참아야지. 내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호자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너무 억누르다 보면 왜곡되게 터져 나오거나 지쳐버리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신과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것이 뭐 일주일에 끝난다고 하면 참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과 질환은 그렇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신과 질환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마라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라토너들이 페이스메이커로부터 도움을 받잖아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런 마음도 좀 토로하시고 마음의 짐을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를 제때 풀지 못하면요, 이 화가 환자한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건강과 환자의 건강 모두를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정신과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를 믿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전달하자. 약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은 정말 믿는 사람에게만 꺼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고마워하자라고 했어요. 누군가 자기가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와 그 마음에 먼저 응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해주는 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 여기서 기다릴 테니 뭐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건 물어보셔도 좋아요.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너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무언가를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뭔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너무 조심스러워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에 한번 가보는 거 권유하는 거 어떻게 권유하면 될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정신과에 가보는 것을 권유하는 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정신과 권유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진실되게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너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이야기하는 게 수월해져요. 들으면서 예전에는 회사도 잘 나가고 에너지틱한 사람이었는데 침체되어 있네,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네, 이런 증거들을 잘 수집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넌지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원래 되게 활발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나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다고 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고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됐어 뭐 정신과야 라고 한다고 가봐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강권은 무조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치료받을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해. 뭐 내 친구도 받아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더라. 이 정도로 가볍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대방은 한 번쯤은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나를 지금 되게 걱정해주고 있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어쩌면 가장 좋은 건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을 관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것, 나한테 좀 자비로운 것. 사실 정신과에
오게 되는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에게 되게 야박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충분히 쉬어주시고 나도 좀 예뻐해 주시고 내가 나에게 가장 다정한 시선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진짜. 한편으로도 슬프기도 하네요. 이제 그 반대말은 또 정신 그쵸. 이런 게 만약에 자기 사랑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 사랑을 아직은 잃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그 생각해요. 반증이네요. 네, 용기를 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는 것을 나약함의 어떤 상징같이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나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정신과적 질환 중이 가장 좀 안타까운 이유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신과적인 질환 때문인데 그냥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미워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질환 때문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좀 잘 다독이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신과에 오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께 다정하기를 빕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 정신과에 대해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주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